안녕하십니까, 희경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불안하죠? 수능 시험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특히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 뭐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뭘 선택하면 유리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가 달라지고 뭘 선택하면 유리한 것이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좀 진단을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 목표는 요겁니다. 변화된 수능, 변화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이다. 이걸 목표로 수업을 합니다. 자, 일단 2022 수능이 뭐가 바뀌는 것이냐, 이것부터 전반적인 틀은 여러분들 대강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국어 영역이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은 그냥 45문제 누구나 똑같은 문제를 풀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체제로 바뀌어버리지. 이 공통과목이 문학하고 독서, 독서라고 하는 게 이제 비문학 영역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또는 두 과목 다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보는 거죠.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선생님, 얘가 몇 문제고 얘가 몇 문제인가요? 그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뒤에서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 비율이 50%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전 수능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비율이 70%잖아. 그리고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뭐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EBS 연계 비율이 50%로 줄어들고 그리고 간접 연계 방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EBS 연계 비율 줄어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요소인 거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총 문항수와 배점 그리고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국어 영역 총 문항수 45문제 그대로 유지돼요. 그 다음 배점은 100점. 옛날 수능에는 국어가 120점 배점이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100점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국어는 상대평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알겠죠?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런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국어 응시 과목 그리고 문항의 수, 이걸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예비문항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과목은 문학과 독서 34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점은 74점 이렇게 되어 있고, 선택과목으로 이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있다라고 했죠. 두 과목 다 11문제가 출제되고 26점 배점이에요. 예비평가 문항으로 봤을 때 시험 시작 하자마자 공통문항 문제들이 나옵니다. 공통문항 문제들이, 즉 문학과 독서 영역이 막 이렇게 뒤섞여 가면서 34문제가 먼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화법작문 선택한 친구들은 화법작문 11문제,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 11문제를 이제 선택해서 풀게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궁금해해야 돼. 선생님, 화법작문 선택하는 게 대학 가기에 유리한가요?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저 뭐 해야 되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있어서 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어느 걸 선택했을 때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가? 일단 성적 산출 방식을 한번 볼게요.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 도식화된 표야.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를 산출한다. 그 다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별 표준화 점수라는 걸 산출하고, 그리고 배점 비율을 반영해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별 표준화 점수의 가중 합을 산출하고, 그 다음 표준화 점수의 가중 합을 변환해서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한다. 못 알아듣겠지? 이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놓고 공식을 하나 줬는데 잘 보이진 않을 거야. 공식이 뭐 x는 s 뭐라고 막 공식이 막 써 있어.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성적이 이렇게 산출되는군요 라는 걸 저 공식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깔끔하게 결론을 이걸 쫙 다 분석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줄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돼. 일단 첫 번째, 어려운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 평균이 높을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A 집단이라고 하고 이걸 B 집단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잘 봐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B 집단이 화법 작문을 선택한 집단보다 공통 점수가 더 높다. 공통 점수의 평균이 높다. 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몰렸다. 이해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했어. 상대적으로 이제 얘네보다 조금 학습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했어. 그랬을 경우에 얘네도 이 공통 문제를 풀 거고 얘네도 공통 문제를 풀 거잖아. 그럼 이쪽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공통 과목에 대한 평균이 얘네가 더 높을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 표준 점수가 다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려운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 평균이 높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집단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을 말해요. 이 집단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 응시 집단에 비해서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표준 점수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이쪽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렸어.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덜 하는 친구들이 몰렸어. 그러면은 얘네가 똑같이 공통 과목 응시를 하는데 공통 과목 평균이 이쪽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렸으니까 얘네가 더 높을 거 아니야. 이 경우에 이 집단의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 집단, 화작 응시 집단에 비해서 더 표점이 상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요것 때문이죠. 쉬운 과목으로 애들이 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어느 게 더 쉬운 과목인데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특정 과목으로 애들이 예를 들면은 100명이라 쳤을 때 화작으로 한 90명 몰려버리고 언어와 매체 10명만 했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가 너무 소외되는 과목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건 마치 사회탐구에서 경제 과목, 과학탐구에서 물리 2 과목 이런 거나 비슷한 과목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선택 과목이 국어는 많은 것도 아니고 딱 2개 있는데 특정 과목으로 한 90% 쏠려버려봐. 그럼 이건 나라 정책 실패한 거거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는데 걔네들의 공통 점수가 높다면 어려운 과목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표준 점수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다음 결론 2번째. 그러면 원점수의 총점이 똑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봐요. 원점수의 총점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공통 점수와 선택 과목 점수를 합치면 총 원점수가 되겠지. 근데 예를 들면 화법 작문을 선택한 애가 90점을 받았어. 공통 과목 점수 합쳐서. 그리고 언어 매체 선택한 애가 90점을 받았어. 근데 언어 매체가 시험이 더 어려웠어. 그러면 이건 같은 90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점수 총점이 이렇게 같다고 하더라도 선택 과목이 다르면 최종 표점은 표준 점수는 다를 수 있어요. 즉 최종 원점수는 90점, 90점 똑같지만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려웠다라고 친다면 얘의 표준 점수가 얘보다 더 높게 산출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학 갈 때는 여러분들 대학 원서 쓸 때 원점수 90점 이걸로 반영 안 해.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선택 과목이 똑같은데 원점수 총점이 똑같다. 봐봐. 예를 들면 이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가 90점을 받았어. 근데 또 어떤 애가 언어와 매체 선택했는데 90점을 받았어. 그럼 얘네는 점수가 똑같은 것이냐? 공통 과목의 원점수가 다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통 과목이 74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이 26점이라고 그랬잖아. 똑같이 90점이어도 같은 언어와 매체 선택한 애들의 점수가 90점이어도 얘는 이럴 수 있잖아. 얘는 공통 과목은 다 맞았는데 선택 과목에서 10점이 날라갔어. 그래서 90점. 이럴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은 예를 들면은 몇 점이라고 할까? 공통 과목은 70점인데 선택 과목에서 20점을 받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 똑같이 합치면은 90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택 과목이 동일한데 점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표가 났느냐. 공통 과목의 원점수를 높게 받은 학생의 최종 표준 점수가 더 높다. 즉 선택 과목보다는 이 공통 과목에서 원점수가 높게 나온 친구들이 최종 표준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똑같은 90점이지만 공통 과목 원점수가 얘가 더 높죠. 얘는 74, 얘는 70이니까.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평가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적 산출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두 가지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최대 이슈이자 여러분들의 최대 고민이 이걸 텐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이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 공통 과목 문학하고 독서는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이 보는 거니까 선택 과목을 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학교는 화법과 작문 하라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화법과 작문 할래요. 과연 이렇게 선택할 문제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봐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100% 이렇다는 아니고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야. 그동안의 수능의 경향을 봤을 때. 일단 화법과 작문의 특징은 뭐냐면 개념학습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가 아니지. 화법, 말하기 듣기 영역, 작문, 쓰기 영역이잖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지? 여러분들 솔직히 화법과 작문 모의고사 볼 때 화법과 작문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이거 내가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이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딱히 내가 토론 이런 거 공부해 본 적은 없는데 읽고 문제 푸니까 그냥 풀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읽고 풀었더니 풀리더라. 이 영역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야. 이 과목의 정체성 자체가 약간 그렇죠. 그래서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는 이 언어 파트가 뭐예요? 이게 문법이죠. 문법 플러스 이제 매체 언어. 이렇게 해서 언어와 매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문법 파트만 해도 음운, 단어, 품사, 문장, 문법 요소 하다못해 막 중세국어 문법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문법은 개념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 자체가 많아. 학습 부담이 좀 많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만 그러면 선생님 얘는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니까 저 이거 할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란 얘기야. 왜냐? 화법작문은 예비평가 문항을 봤을 때 문제 푸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지문의 길이도 좀 길고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독서 영역, 비문학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화법과 작문은 개념으로 딱딱 답 나오는 게 아닌 대신에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 반면에 언어와 매체는 문법 개념학습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금방 답이 나오죠. 마치 수학 문제 2점짜리 풀듯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공통 문항들 34문제 있잖아. 그거 푸는데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생길 것이냐의 차이야. 예를 들면 난 언어 매체 선택했어. 문법 빠삭하게 공부했어. 그 매체 언어 문제들은 뭐 무슨 인터넷 그리고 뭐 신문, 잡지 이런 것들 실어놓고 문제를 내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법만 제대로 돼 있으면 언어와 매체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선택한 친구들은 공부할 때는 학습량이 많아서 좀 부담이 됐지만 막상 시험 볼 때는 이 부분 빠르게 풀어버리고 공통문항에 집중할 여력이 생기는 거야. 그에 반해서 화법과 작문 선택한 친구들은 평상시에는 공부 학습 부담이 좀 적지만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시간이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려서 공통 부분, 공통문항을 푸는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시험장에서 이런 단점이 또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무조건 이렇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고 나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안 하고도 좀 풀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표준 점수, 성적 산출 방식 선생님이 설명했지. 그래서 표준 점수 면에서 화법과 작문이 좀 불리하고 언어와 매체가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긴 선생님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라고 했어. 만약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일로 확 쏠려버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일로 온다.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겠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문법이 들어있다고, 문법이. 여러분들 국어 영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뭐 독서 영역, 비문학, 경제 지문, 막 어려운 법률 지문, 막 과학기술 지문 이런 거 플러스 뭐야? 어려운 문법. 문법은 공부할 때도 재미도 없고 지루한데 그거 다 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놨는데 5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고 예비문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언어와 매체가 5문제, 그러니까 언어가 문법 파트가 5문제, 매체 언어가 6문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11문제야. 쎄 빠지게 공부했더니 5개밖에 안 나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또는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좋다. 나는 국어 영역은 뭔가 답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좀 불분명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나 그런 거 싫다. 답이 수학처럼 딱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즉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이쪽을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잘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몰려버리면은 표준 점수 산정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야. 반대로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은 표준 점수 산정할 때 불리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선생님? 본인이 처한 위치와 본인이 국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2022 수능국어 예시문항을 이제 나라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독서 영역, 비문학 파트죠. 특이한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 지문들, 독서 영역의 나머지 지문들은 뭐 이전 수능이나 똑같은데 동일한 화제, 이야기거리는 똑같은데 2개의 지문을 비교 분석하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였죠. 지문이 굉장히 길지. 이런 거를 이전 수능에선 장문 독해 지문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전 수능은 가, 나 이렇게 잘려 있지 않았어요. 그냥 쭉 가고 나서 문제 6개가 달려 있는 형식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됐어. 예비 평가를 보면 가, 나로 글을 잘라놓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야. 화제가 똑같아.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런 2개의 지문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형태도 보면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인데 ABC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 즉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지. 또 가, 나를 읽고 주제, 관점, 내용 등을 비교하여 종합평가해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 기출문제에는 이런 게 많지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예비평가가 이렇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형태의 문제집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실려있는 문제집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런 걸 통해서 아,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좀 적응을 해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째. 물론 선생님 강의에서도 이런 형태 다 반영해갖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특징이 2가지가 있었는데 작품의 갈래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상하기. 갈래. 쉽게 말하면 장르. 지문의 형태는 특이하진 않아요. 그냥 가, 나 이런 식으로 문학 지문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해라.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다시 말하면 문학 작품의 장르에 대한 게 보기 박스에 제시가 된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고전문하고 치르면 이런 거야. 시조와 가사의 차이점 알고 있나요? 고려가요의 특징 아나요? 향가라는 장르의 특징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보기 박스에 때려놓고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한번 이해해 보시오. 이런 갈래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상하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이게 고전문학에서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향가는 신라시대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이런 걸 주어놓고는 지문에는 향가 지문이 있는 거야. 적용해서 이해하시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개별 작품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런 문학사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런 장르에 대한 개념학습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런 걸 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은 작품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하라. 이건 뭐냐면 지문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어. 처음 시작할 때는 독서 영역, 비문학 지문인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 문학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또 비문학 형태로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또 라 문학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또 비문학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지문이. 독서 플러스 문학의 형태구나. 이전 수능에도 이런 시도가 있기는 했었어. 근데 이런 시도라는 게 그냥 가에는 독서 영역, 나의 문학 작품, 다에도 문학 작품 이런 형태였지. 이렇게 중간중간 문학 작품이 끼어들어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거의 없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지문 구성 자체가 독특해요. 비문학 내용 나오다가 문학, 비문학 내용 나오다가 문학. 물론 이 비문학과 문학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지. 알겠죠? 이런 거.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기억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시오.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 독서 영역, 즉 비문학의 내용이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들. 또 개를 중심으로 이것도 비문학 내용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 이걸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비교해 보시오. 또 가나다라 이거를 ABC에 따라 ABC가 이제 비문학적인 내용인데 거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학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화법 작문은 기존의 수능의 화법 작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매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는 뭐라고? 문법. 그런데 매체 언어, 요거는 매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능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수능에서 굳이 찾자고 하자면 장문에서 일부 자료가 제시되는 형태의 문제 그 정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색다른 거고 새로운 건데 그래서 요걸 좀 볼게요.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 매체라고 하는 게 신문, 잡지, TV, 인터넷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가는 신문 기사야. 나는 인터넷 뉴스 검색이야. 이런 식으로 주어버리는 거야. 하다못해 다음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나눈 대화이다. 그걸 바탕으로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다고 할 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매체 언어의 특성. 그래서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이해. 가는 신문 기사, 나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 근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어 쪽이 키포인트가 될 거야. 문법 영역. 매체 언어 파트는 그냥 매체 특성 정도 공부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 접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2022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1이나 고2 학생들 말하는 거겠지. 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공통 과목은 그냥 일단 완벽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문학하고 독서, 비문학 영역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념학습, 문제풀이, 그 다음 이 영역은 크게 바뀌는 건 없으니까 기출 분석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 EBS 연계가 50%로 줄어든다고 해도 문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EBS에 실려있는 지문이 분명히 수능에 나오는 연계되는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공통 과목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성향을 고려한 선택 과목 픽.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문제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 예를 들면 내가 예체능 계열 학생이야. 예체능이라서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꼭 1등급을 받지 않아도 돼. 2등급을 받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예체능 계열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공부할 시간도 많지가 않고 꼭 1등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는 문법 영역이 너무 싫어.
문법 공부하기가 싫어. 그런 친구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게 되겠지. 근데 내가 목표가 의대야. 서울에 있는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는 게 목표야. 그리고 표준 점수를 잘 받아야 돼. 국어에서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 국어에서 많이 이제 이 합격 불합격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왜냐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점수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국어 쪽에서 이제 변별력을 갖게 되는데 나는 예를 들면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가고 싶어. 국어에서 표점을 잘 따야 돼. 근데 화법과 작문 선택하면은 표준 점수에서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나는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문법이 두렵지도 않고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 과목 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기출. 선생님, 새로운 수능이니까 기출이 이제 다 갖다 버리면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출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매체 파트야, 매체 파트. 문법이나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문법이라고 그랬죠? 그 문법 파트나 문학 그리고 독서 영역. 출제되는 형식이 뭐 가와 나로 나뉘든 뭐 비문학 지문 나오다가 문학 지문 형태로 가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크게 다르지 않아.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출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 하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매체 언어 파트와 관련해서 매체 파트와 관련해서 좀 그와 관련돼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EBS 연계율이 50% 간접 연계로 간다고 해도 국어 영역에서 EBS 연계성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일단 실려있는 문학 작품 한 2여 개 정도를 수능에 출제하는 방법. 그 공통문항에서 EBS에 실려있는 문학 지문을 수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소재가 겹치는, 다시 말하면은 소재, 이야기거리가 겹치는데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는, 그래도 연계성이 좀 느껴지는 거거든. 그런 방식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BS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크게 봤을 때 국어 공부는 일단 첫 번째 영역별로 개념학습, 그 다음에 기출분석, 그 다음 EBS 학습. 이전 세대 수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반적인 틀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야. 이제 본인이 선택 과목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방향이 살짝 다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변화된 수능에도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전원 수능 1등급을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강의 진행을 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워할 거 없어요. 너한테만 특별히 이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상황인 거야. 그리고 이 말 명심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변화하는 시기에 유연하게 잘 적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변화되는 수능이 너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뒷바라지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 2022 수능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파이팅!